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안 했군요.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좋은 순간은 늘 잔인하다라는 그런 제목이 참 그럴싸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인하잖아요. 지금 잔인한 시기 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 참 좋은 시기입니다. 젊고 뭐든 할 수 있고 그런 시기인데 선생님이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요. 선생님이 그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생활이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우리나라의 1군 프로야구 선수들이 2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뭐 208명 정도라고 하는데 엔트리가 자꾸 바뀌니까 좀 다르겠죠? 2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강에서 보는 프로야구 선수들 200명. 그리고 2군 선수들은 약 300명 가량 된대요. 그러면 사실 2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따지면 500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2군까지 들어가려면. 사실은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떤 구단의 2군으로 들어간 그들의 2군 생활은 1군으로 가기 위한 정말 처절한 생활이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면서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요. 이게 야구 땅 치잖아요. 그럼 파울볼이 어떤 홈런은 장외 홈런이 있어서 밖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홈런 볼을 주우려고 밖에 돌아가면서 서 있어요. 왜냐면 볼 하나가 비싸고 막 이러니까. 참 그런 눈물 젖은 시간을 보내다 1군에 와서 또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전국에서 500등인데. 물론 프로야구를 야구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 받으신 겁니다. 네,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가서 이제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와, 네, 벌써.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사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재판의 종류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참 중요하지만 정말 많이 나오겠다 아니다를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유 말씀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보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상당히 현실 적합도가 높습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신문 기사를 읽거나 또는 이해하거나 뉴스들을 접할 때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련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훨씬 들리는 게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착착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구분을 했죠. 형사재판은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가운데서 조정하는 그런 재판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정치니까 선거재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정치니까. 사실은 여기 선거재판과 관련해서를 제일 별표를 하고 싶네요. 보세요 여러분. 선거재판은 선거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등을 다루는 재판은 선거재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날이 투표날이에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날인데 네? 갑자기 무슨 이게 밝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겨울에 투표한다고 할게요. 겨울 아침 6시는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밤 5시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막 정전이 돼서 혼란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정전 사태를 1시간 만에 수습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당선자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 사람 어떻겠어? 그거를 용납하고 싶지가 않죠. 분명히 그 1시간의 정전 동안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분명히 이 당선에 대해서는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선거재판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선거 무효, 당선 무효를 다루는 재판. 그래서 선거재판의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형사재판은 달라요. 우리 계속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유무죄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재판 아니에요. 그건 3심제입니다, 여러분. 선거법 위반으로. 선생님 신문기사 찾아봤더니 집으로 초대해서 75만 원 상당의 개고기를 먹였어요. 향응했어요, 향응. 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유무죄를 다루는 이건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주는 거, 형벌을 주는 거니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거법 위반으로 유무죄를 다뤄서 형량을 주는 이 형사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리고 선거재판은 2심 또는 단심제입니다. 여러분 단심제로 선거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단심제로 선거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대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은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가지고 또 하나 선거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선거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통의 형사재판은 3심제 하는데 선거재판은 왜 2심 또는 단심제로 할까요? 3심제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렇죠? 당선을 결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심 또는 단심제로 하게 되고요.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하면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광역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런데 광역지역구 의원, 기초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은 2심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고등법원의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높으신 분들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 또 광역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 고등법원에서 이게 낮다라고 말하긴 못한데 아무튼 규모가 작은 아무튼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실 때 편하시라고 고등법원, 대법원의 2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거소송과 일반 형사소송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법 위반으로 유무죄를 다루는 게 형사재판이고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실전 5번입니다. 실전 5번 볼게요. 다음 신문기사 읽고 우리나라 선거소송과의 차이점을 바르게 지적한 학생을 고른 것은 그랬어요. 선생님 방금 우리나라 선거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영국 선거법원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뒤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하원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대요. 영국 의회 선거에서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11년 이래 처음이래요. 그리고 당선 무효 판결도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서 현지 언론 매체들이 전했대요. 영국 선거법원은 영국 선거법원이네요. 참 보니까 영국은 선거에 관련된 재판을 다루는 특수한 법원이 따로 있네요. 우리나라랑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고등법원,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데 영국은 선거법원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도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네요. 지난 5월 실시된 총선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 후보에 관한 넘겨주세요.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인정해 노동당 소속의 필 우러스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했고요. 이번 판결로 우러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3년간 입 후보가 제한됩니다.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은 곧바로 재선거를 실시할지 아니면 상급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재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선거법원이라는 좀 다른 형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선 소송과 선거 소송에서 3심제가 적용된다? 방금 보셨죠?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단심제. 대법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등법원, 기초의회, 광역지역구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예, 이었죠? 네. 우리는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을,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을 최고법원이 맡고 있죠. 어디? 대법원이 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해요? 아니죠. 네?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죠.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어디서? 대법원에서 맞네요. 그래서 을, 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하세요. 예,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법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은 사법권의 독립, 안 떠오르면 지도가 안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그려지면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요. 예. 법원의 독립, 그리고 법원의 조직과 재판의 종류를 봤죠. 법원의 조직과 재판,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재판의 종류를 봤습니다. 선고재판까지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로 재판의 원칙, 신급, 상소제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입법부는 국민이 뽑죠. 그래서 국민이 구성하죠. 행정부는 국민이 안 뽑긴 하지만 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또 국민이 뽑잖아요. 오로지 사법부만이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좀 결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그래서 이 의미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않은 국가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재판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심에 한해서, 여러분 보세요. 1심에 한해서 그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됩니다.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는 배심원제도 없고요. 당사자가 신청 안 하면 배심원 아닙니다. 1심에 한해서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것도 함정에 나왔습니다. 배심원에는 법 관련 종사자들이 담당한다. 아니에요. 법 관련 종사자 등 전문가를 배제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배심원들은 유무죄 의견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무죄 의견을 내는데 이 유무죄 의견을 낸 것은 판사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판사는 배심원이 판결 내린 대로 따라갈 의무가 없어요. 예, 없는데 판사가 배심원들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판결문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되셨죠? 네,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조항에 나타난 재판 제도예요. 방금 봤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풀고 오신 거 맞죠? 배심원은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해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원칙은 유무죄에 관해서 배심원이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판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다수결의 방법으로 해요. 그 다음에 2항에서 4항까지의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판사가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죠? 그렇죠? 기업, 민사재판. 아까 말씀드렸죠? 중죄를 범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1심에 한해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 볼까요? 법관은 배심원의 양형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죠. 그쵸? 여기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제고 높입니다. 국민의 신뢰도를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맞아요. 그 다음에 법적인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국민이 참여해서 감시하고 보니까. 네, 맞네요. 네, 됐습니다. 고득점 3번 문제도 역시 나왔습니다. 두 문제나 나왔네요. 우리나라가 도입한 재판제도, 이 제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서 공판이라고 하면 왔다 갔다 정말 재판이 진행되는 거. 그리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평의가 평가에서 의견을 내는 단계.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는 단계.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1번, 법 질서의 민주적 가치를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돼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사법의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이 참여하니까. 그렇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소송 비용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국민이 참여해서 만장일치가 날 때까지 평의를 거치고 만장일치가 안 났을 때는 판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소송 비용 줄인다? 아니죠. 그쵸? 예.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국민의 법치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겠죠. 그쵸? 참여해봄으로써 법 절차에 참여해보는 거잖아요. 사실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한계를 보완하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사실의 확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아까 한 가지 얘기 안 한 거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하나 안 한 거 뭐죠? 기억도 안 나죠? 4개 뭐 말했는지. 하나. 네, 정당해산 심판이었는데 다시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5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 3인 선출권을 갖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는 헌법보장기관, 기본권 보장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서 딱 엄정하게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이건 법을 위반했어. 아니야. 감옥에 가. 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관련되어 있고 대통령도 관련되어 있고 헌법이라는 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볼게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전제가 된 때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람 위법이니 아니니 뭐 범죄자니 이렇게 재판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되는데 법원이 청구권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있는 청구권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은 누가 갖는다? 법원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청구하는 건 법원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청구합니다. 국민이 직접 하게 되죠. 그래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모두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바빠서 정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모든 다른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심판도 거치고 뭐 행정소송도 해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보고 다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직접 청구합니다. 국민이 직접. 탄핵심판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국회의 소추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여러분 우리 행정부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제소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우리 이거 대통령의 권한 중에 어디 들어갔었죠? 국가 헌법 수호권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잘 지켜야 되니까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지금 의미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고요. 이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지 위헌 결정이 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됩니다. 네, 6인 이상입니다. 요건을 보세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요, 여러분 보시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인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요건이 다르죠?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살짝 읽은 기사로는 그 무상급식을 두고 교육감과 서울시 간에도 권한쟁의 이런 게 청구됐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있었어요. 행정안전자치부와 그다음에 서울시 간의 권한쟁의.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상호간에, 그래서 해당 기관이 청구했을 때 권한쟁의 심판하게 되고요. 이건 요건이 조금 더 다릅니다.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서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 관련된 그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나 지금 이거 위반됐다고 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이 법률 자체가 문제 아니야? 라고 당사자가 1번 신청한 경우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얘 더 똑똑하잖아요.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없이도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이 경우 말고, 자, 보세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면 좋은데, 당사자가 1번 신청을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법원이 아유, 왜 그런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2번 기각을 하면, 이 당사자는 기각했을 때, 자기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 당사자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지. 그건 뭐냐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사형과 권리구제형입니다. 방금 봤던 그 지문에서 설명드린 건 권리구제형이에요.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 이게 권리구제형입니다. 이 권리구제형은 모든 다른 수단 다 해보고 나중에 가는 거. 그 권리구제형. 그런데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어떨 때 청구할 수 있냐면 재판 중에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안 돼라고 기각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구 요건이에요. 되셨습니까? 이 표 보세요. 네,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관련해서 연결돼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봤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옳은 설명,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볼게요.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 당사자가 신청했어요. 이 그림이 더 좋네. 당사자가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이 이 신청을 그래 좋아 라고 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신청 없이 그냥 법원이 자기의 직권으로, 이 신청이 없는 경우로 법원이 이걸 제청했어요. 이게 뭐지? 위헌 법률 심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재판 중에 당사자가 신청한 걸 법원이 좋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신청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거 위헌인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 법원 제청으로 갑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요. 근데 보세요.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 제청 신청을 기각했어요. 무슨 소리? 에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당사자가 직접 심판 청구를 하러 갑니다. 직접 하러 가면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헌법소원이죠? 이건 어떤 형태? 위헌 법률 심사형. 심사형인 거죠? 네. 해볼까요? 네. 기억,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권한인 거죠. 맞네요. 니은, 참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가능하다. 여러분, 아니죠. 6명 이상이죠. 9명 출석해서 6명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죠. 그렇죠. 위헌 결정이 나면 헌법에 위배된 법률이잖아요. 효력을 잃어야죠. 맞네요. 법 제정기관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이 견제하는 거다. 법 제정기관, 입법부가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견제하는 거죠. 법 집행기관 어디야? 행정부가 견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견제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과 관련한 뉴스의 일부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옳은 분석이에요.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정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내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007년에 24건에서 지난해 15건, 그리고 지금까지는 5건밖에 줄어들었어요. 반면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2006년에 119건에서 2008년 180건, 지난해 4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법원이 청구한 재청은 줄어들었는데 개인이 청구한 건 급증했어요. 헌법소원 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법원이 위헌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각한 것을 요건으로 해서 개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서,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서 법원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법원이 기각을 하면 개인이 직접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형? 위헌 법률 심사형.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오케이, 맞죠. 니은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니은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에만, 여러분 저 보세요. 헌법소원에는요, 위헌 법률 심사형도 있지만 권리구제형도 있어요. 그리고 권리구제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증가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그냥 국가가 그랬으니까, 무서운 데가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내 건 내가 지켜야지 하는 의식이 커져서. 맞네요. 기억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니은을 청구하면 인용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요건이죠. 법원이 위헌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만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지 않고 니은 청구할 수도 없어요.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이제 실전 1번으로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의뢰의 마지막 물음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랬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유신시대의 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했네요.
예, 보겠습니다.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 헌법상의 긴급조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당시의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의 이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이 조치는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판결한 것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왜 대법원에서 하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법률의 위헌 여부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바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대통령의 통치권은 헌법 위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이 법원에 있다. 이건 지금 맞는 얘기인데,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법원의 위헌 여부는 오늘날 누가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더 볼게요. 긴급조치는 명령이나 규칙보다 하위의 법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고 5번도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고 여러분 얘가 이상한 건 왜 대법원에서 하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해가 뜨기 전 그리고 해가 진 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은 낮에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못해라고 하면 사실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써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위헌이야.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또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정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 자식들이 군대에 갔다 왔는지 아닌지,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거 다 사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심도 별로 없어요. 4급 정도의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런데 이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은 그렇죠. 사실 좀 그렇죠. 제 질병을 제가 4급인데 다 이렇게 공개되면 물론 찾아서 누가 보지는 않겠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는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것도 위헌입니다. 헌법에 안 맞으니까 이것도 위헌이죠. 위헌인데 위헌이라고 하면 바로 그 법률 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니까 없애요. 바로. 그런데 헌법 불합치는요. 위헌은 맞는데 바로 법률 조항을 없애버리면 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니까 언제까지 그 법을 고쳐라 라고 시한을 두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네, 옳은 것이에요. 국가기관이 청구한 사건만 다룹니까 여러분? 국민이 청구도 하잖아요. 헌법소원. 아니죠. 최고의 기본권 보장 기관이자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맞죠? 기관의 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죠.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입법기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렇죠. 법률을 제정한 입법기관의 그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입법기관에게 다시 그 법을 만들라고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고득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라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과 선고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국회의원,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했대요. 그 다음에 위헌,
소원이네요. 헌법 소원이네요.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대요. 위헌 이렇게 판결이 났대요.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우리 이 내용도 봤었는데 다른 문제에서요. 위헌을 제청했습니다. 위헌을 제청했으니까 이거 위헌법률 심판이네요. 그렇죠. 제청했으니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구정치자금법에 대한 조항 등에 대한 소원. 이거 국민이 했네. 그럼 요거랑 요거는 국민이 한 거네요. 헌법 소원이니까. 근데 이거는 합헌 이렇게 나왔습니다. 헌법에 합치돼 이렇게 나왔네요. 볼게요, 여러분. 기억. 가는 권한쟁의 심판은 다 위헌법률 심판에 비해 의결 조건이 까다롭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의결하려면 7명 이상이 와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거였고 나머지 이것들은 9명 이상이 와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됐었죠. 까다로운 거 아닙니다. 라의 청구의 주체는 주문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라의 청구 주체에 그 의사가 받아들여졌다. 자, 보겠습니다. 라 한번 볼게요.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이 지금 위헌이라면서 이거 위헌인 것 같아요. 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아니야, 합헌이야.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진 거죠. 위헌이 나야지 받아들여진 거죠. 그쵸? 틀렸네요. 다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죠. 위헌, 헌법 불합치. 위헌이야?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그 법률 조항을 살려놔요?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건 당장 잃게 되는 거고 헌법 불합치는 시간을 두고 잃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의 경우 그렇죠. 소원 했으니까 국민이 직접 청구한 헌법 소원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맞죠?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요. 여기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학생이 수강호기에 올려놨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 문제 안 풀어주나요? 그 문제 보려고 왔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3페이지 고득점 4번입니다. 예, 여기 와서 푸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치기구 다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 행정, 사법부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 사면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맞네요. 국회는 대통령과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심판. 그럼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 실시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필요 없었네, 거의. 네.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여러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이걸 심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단원이 오늘 이 시간에 끝났는데요. 3단원의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3단원. 안 떠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3단원은 제목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입니다. 선생님이 3단원 시작하면서도 썼던 내용이에요. 기억을 이제 와서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거 뭐였지? 라고 점검했고요. 다 공부하고 와서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쫙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원명부터 해서 중단원명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서 여러분 헌법 전반에 나와 있는 통치기구와 기본권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헌법을 살펴보는 거지. 그쵸? 헌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쵸? 이념은 뭐겠어요? 이념은 인간 존중이지. 그런데 기본 원리 몇 가지? 6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6가지 모르면 다시 돌아가야 돼. 6가지. 예. 두 번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의무.
여러분, 권리 중에서 대장 기본권, 국민의 권리 중에서 대장 기본권이 역시 인간 존중이었고요. 대장 기본권이 인간 존중이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기본권, 성격 다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세 번째, 이제 통치기구였습니다. 통치기구였죠? 통치기구는 크게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권, 플러스 헌법재판소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재판소라고 써야 되겠네요. 지방자치까지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안 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보시면 네,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해봅시다.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평화 관련된 거, 국제평화주의, 그 다음에 평화통일, 복지국가, 문화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출을 분석해보면 복지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어려운 복지가 기본권과 연결해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권 중에 대장 기본권은 인간 존중이고요. 이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는 5가지 기본권이 있죠. 평등, 자유, 그리고 참정, 사회, 청구권입니다. 참정이 오히려 좀 적게 나오고요. 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게다가 평등하고 자유권은 1단원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강조합니다. 여러분,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이렇게 통치기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입법부입니다. 그렇죠? 입법에 관한 권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국회는 어떻게 조직되는지, 구성되는지 보시고 국회의 권한이었습니다. 권한 4가지 있었죠. 이렇게 선생님이 6가지, 5가지, 4가지라고 쓰는 것들 머릿속에 딱딱딱딱 안 떠오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부.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들 각각 4가지씩 있고 오늘날 행정국가와 현상, 의의 위기라는 것 때문에 행정부 통제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지난 시간, 이 시간 했죠. 사법권의 독립 받고요. 법원 조직 받습니다. 재판의 종류 받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제도들 받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받죠. 5가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내용 다 그려줘야 돼요. 이 5가지 받고요. 지방자치 여러 군데에서 골고루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속에서 정말 큼직큼직하게 봤는데 그 세부적으로까지 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갑니다. 4단원 겨우 4시간이고요. 그리고 5단원 2시간에 끝납니다. 앞으로 6강이면 정치의 지도가 확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4단원에서 만나도록 하지요. 안녕.